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에 근무하는 구본훈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상담의 기본 기술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대부분 다 상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그 관계 형성과 관계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상담을 할 때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인정과 공감, 그리고 신뢰 형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저희들이 몇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법들 중에 하나인 질문, 조언, 반영, 해석, 직면, 그리고 지시와 명령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항상 그 상담에 대한 기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담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상담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는 그 치매안심센터의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매 그 센터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는 상담실이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방음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상담했던 내용들이 밖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밖이 보이지 않아서 그 밖에서 보면 안에 있는 내담자가 누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되지 않도록 해서 개인 사생활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상담실의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면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지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화려하지 않는 디자인에 날짜나 시간을 알 수 있는 큰 달력과 시계가 같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를 가급적이면 서로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고 또 이제 내담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 같은 의자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담의 분위기는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내담자가 여러 가지 심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그 내담자의 어떤 감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잘 관찰을 하셔서요. 그의 감정에 맞게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 내담자의 상태나 내담자의 내용, 그 상담 내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개 이제 내담자가 그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정보 제공만 해드리면 되는 상태 같으면 뭐 20분 내외로 해서 조금 짧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담자가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라든지 어려움이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이나 가족들하고 면담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1시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다음 상담 날짜를 정해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의 유형별로 보면 저희들이 물론 이제 치매 센터에서 대면 상담이 제일 많겠지만 그 이외에 이제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메모를 준비하셔서요. 그 메모에다가 간단간단하게 내담자의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기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 일도 역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좀 기계적인 톤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절한 교육실이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내담자에 대한 이름표 그리고 뭐 적을 수 있는 종이나 필기류, 음료수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께서 좀 흥분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치매에 이제 보이는 증상 중에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상담자와의 면담 상담 때 좀 경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내담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담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된 상태에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는 급하게 혼자서 상담실의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만나기보다는 2명 이상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개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예전에 과거에 공격적인 어떤 병력이 있었던 어르신 집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것들에 대한 연락을 하고 동의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방문할 때도 혼자 가기보다는 2인 이상 조를 맞추어서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상담 장소는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개인 사생활과 비밀 보장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하고요. 상담 분위기는 내담자의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와 그 내담자의 감정 상태나 컨디션을 고려해서 그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간도 내담자의 상태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때로는 조금 길게 때로는 조금 짧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상황에 노출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의 어떤 억양이 어떤지 그리고 말하는 강도라든지 말하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말할 때 표정이라든지 자세나 그 손짓, 몸짓 등처럼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이외의 모든 소통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 얘기를 나눈다는 게 상담을 한다는 게 반드시 말의 내용을 전하는 언어적 소통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분이 좋아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 나는 기분이 좋다라는 이 글자 자체의 의미로 보면 기분이 좋다는 의미지만 이 말을 내가 어떤 억양이나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기분이 좋다는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그러니까 좀 반어적인 표현이라든지 비꼬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장을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따라서도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내담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요.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언어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억양도 너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그 과잉 친절하듯이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에 맞추어서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표정도 너무 이렇게 밝게 친절하게 한다고 표정을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언어라든지 감정에 맞추어서 표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선도 가급적이면 상대를 이렇게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비슷한 높이에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지 않고 비슷한 높이에서 맞추어서 시선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의도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은가 하면요. 내담자를 존중하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선의의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세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제 몸의 방향을 그 내담자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향해서 내가 내담자한테 상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어야 하고요. 이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내담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좀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랑 그 선생님이랑 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담자는 좀 더 가깝게 얘기하기를 좀 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어떤 망상이 있거나 상대한테 좀 경계하거나 너무 가까운 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거리를 조금 두는 게 오히려 내담자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에 따라서 나 자신의 어떤 표정이나 자세도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일 때도 마찬가지로 좀 인위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어색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막 더 잘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히 들어주는 것, 잘 경청하는 것, 잘 경청을 하다 보면 자연히 내담자의 어떤 감정이나 얘기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나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표현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청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예를 들면 집중해서 내담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 또는 같이 웃거나 내담자의 감정 맞추어서 감정적 반응을 조금씩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인위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너무 지나친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내담자의 어떤 얘기에 별 감정이 없는데 그냥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웃는다든지 너무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 등은 오히려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언어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 교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나의 마음속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내담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위적이고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는 억지로 뭔가 내가 해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담의 준비 과정 중에서 그러면 이런 내담자와 저와의 어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과 나의 어떤 내적인 심리와 상대의 어떤 내적 심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인 거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듯이 내가 어떤 상대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낸다면 당연히 나도 화가 날 것이고요.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면 마찬가지로 상대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상담을 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상담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의 어떤 태도와 감정, 동기가 내가 하는 수행과 내담자의 반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떤 자세, 태도, 감정, 동기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담자들인지 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 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처음 낯선 사람한테 자기의 힘든 얘기를 털어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문제라고 지적을 받지 않을까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긴장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첫 번째 임무는 가급적이면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게 이제 처음부터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내담자가 무엇이 힘든지를 이제 집중을 해서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경청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들으면서 그 내담자가 보이는 어떤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예라고 얘기하거나 좀 힘든 얘기를 할 때는 내 표정도 조금 심각하게 변한다든지 적절하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같이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공감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입장에서 내담자를 너무 이렇게 타이르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근거로 판단을 해서 내담자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이제 공감이 잘 안 되겠죠. 공감이 잘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을 이제 내담자한테 강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담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이제 같이 찾아본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질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안적인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 내담자의
안 좋은 쪽, 부정적인 면만 자꾸 찾으려 하지 마시고 동시에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든지 장점도 같이 이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또 내담자가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하는 게 좀 주저하거나 얘기하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캐물으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알려주어서 좀 얘기를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많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 것 같다. 아니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기를 어려워하면 그걸 뭐 억지로 막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내담자한테 정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저는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혹시 본인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좀 여지를 좀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단지 예외적으로 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가 어떤 자살 위험이 있거나 자살 사고가 있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당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내담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공감을 하다 보면 너무 내담자한테 자꾸 끌려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많이 힘들어하면 공감은 해줘야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 더 같이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토 과정을, 조사 과정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인데요. 만약에 내담자가 엉엉 울면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담자가 바로 즉각적으로 너무 정말 힘든가 보다 이렇게 공감한 나머지 바로 즉각적으로 그럼 제가 가족들을 연락해서 만나보고 제가 뭔가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답답해하고 울고 눈물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휴지를 드리면서 많이 답답한 모양이네요.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힘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해서 먼저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나서는 이제 상담자가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다른 가족들한테 어떤 부분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이 힘들고 또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도움을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자가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저희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흔히 이제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서 뭐 내담자가 뭐 본인의 말을 좀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종종 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담자한테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거나 좀 실수를 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내담자가 만약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걸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담자한테 꼭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제 내담자에게 조금 이렇게 친한 느낌, 친밀감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반말을 섞어 하거나 좀 상하수직 관계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담자가 이제 수직 관계에서 위고 내담자가 아래가 돼버리면 상담자를 이제 어떤 자기 어떤 부모상이라든지 아니면 권위적인 어떤 상으로 이렇게 여겨서 더욱 그 상담자한테 의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의지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퇴행이 돼서 뭔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본인 스스로 하기보다는 자꾸 상담자한테 먼저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그런 어떤 부모상이나 권위상이 그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그런 권위상에 대한 적개심이 자극이 돼서 오히려 더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로 이제 흔하게 되는 경우 이제 저희들이 내담자의 성함을 이름을 부를 때 성을 생략하고 누구시 이렇게 호칭만을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담자도 내담자한테 조금 더 친밀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전환되어 버려서 어느 정도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를 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져서 너무 가까워져서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면 역시나 너무 이렇게 가까워져 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상태로 내담자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담자의 상태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평소 때 같으면 뭐 어떤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가깝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런 치료적인 개입을 적절하게 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내담자는 이제 저희들한테 조금 막 이렇게 아는 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위에 올라오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경쟁을 하는 데서 또 그러면 저희들이 마음이 또 무시하듯이 뭐 우리가 더 잘한다는 식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내담자의 마음에 상처를 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담자가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설사 좀 비합리적이거나 좀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항상 일단은 내담자가 왜 저런 것들을 얘기할까라는 호기심과 항상 좀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해야 되고요. 좀 그런 부적절한 것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담자가 뭐 좀 장난스럽게 웃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담자는 또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담자는 늘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상담하시는 상담자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런 내담자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심적인 어려움,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들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본인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다루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런 어떤 어려운 점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해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금 단어로 표현을 하면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내담자와 신뢰를 잘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되고 또 수용적이어야 되고 따뜻한 온정이 있어야 되고 지금 즉시 현재에서 벌어지는 어떤 히어앤나우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용성이라는 게 이게 또 자꾸 오해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 말이 내담자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맞다고 해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어떤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망상이 있는데 근데 이 망상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좌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화가 나서 뭐 가족들을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게 그 망상의 내용이 맞다는 걸로 동의를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족을 때린 게 뭐 잘했다라고 이렇게 가족을 때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아무도 본인을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그 감정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망상의 내용이나 가족들을 때린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 선생님들의 마음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자 선생님 본인의 어떤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마음 상태를 이렇게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본인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어떤 내담자들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퇴근해서도 그분이 잘 지내실까 이렇게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내담자는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만나는 게 좀 많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기도 하죠. 이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상담자의 역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어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감정이 너무나 크거나 많아져 버리면 내담자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상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상담을 와서 계속 좀 뭐 화를 자꾸 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상담하는 상담자 선생님도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다 보니까 그 내담자가 하는 그 화가 난 것들을 충분히 더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이걸 끊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서 뭐 상담 내용의 화제를 돌려버리거나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그런 어떤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분노라는 감정을 이렇게 피하려고 할 수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내담자가 한테 더 어떤 강한 감정이 들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내 마음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좀 잘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역전이 문제로 인해서 그 내담자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예를 제가 여기 들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담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허용적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화를 낼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상담자가 있다면 내담자가 굉장히 분노라든지 화를 표현할 때 그걸 이제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걸 이제 피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담자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내담자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비정상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화만 내면 무조건 이거는 병적인 거다, 뭐 충동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담자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우연히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좀 부적절한 것들이 이게 치매의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인데요. 저희들도 뭐 보통 사람들도 뭐 가끔 좀 뭐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감정, 생각을 가질 수 있듯이 뭐 우리가 그 내담자들도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모든 것들이 다 병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담자를 평가할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보고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들도 조금 포함을 해서요. 여러 가지 면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다른 어떤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증상이나 행동은 모두 다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담자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힘들어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비록 그게 이제 좀 병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수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해왔던 오랫동안의 방어 과정과 적응 방식인데 그래서 나름은 조금 뭐 불편하거나 병적인 게 있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적응해 오려고 노력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개입을 해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내담자가 보이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찾아오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 주된 문제부터 같이 이제 다루어 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부차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주된 문제부터 먼저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조금 내버려 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전이들의 예를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내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좀 싫어지고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감정도 됩니다. 다른 특정한 내담자가 너무 강하게 좀 관심이 가거나 걱정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상담 시간 이외에도 그 내담자한테 뭔가 도움을 자꾸 주고자 하려는 경우 아니면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좀 뭔가 방어적으로 좀 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저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거에 좀 강한 관심 생각이 자꾸 드는 경우 그래서 내가 뭔가 내담자한테 좋은 치료자 상담자로 인정을 받고 싶거나 해서 너무 과도하게 잘해주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내담자가 상담을 그만두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본인은 뭐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좀 왔으면 한다는 마음이 든다든지 내담자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가 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내담자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또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과도한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 이런 그들이 이제 되게 강하게 나타나면 뭔가 이제 그 내담자에 대해서 그 나에게 어떤 역전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한 감정이 들면 그러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가 중요한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역전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역전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일어났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조금 본인 스스로 수침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되게 우리가 내담자에 대한 어떤 강한 감정이 들면 되게 이제 내가 이러면 상담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뭔가 합리화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내담자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이걸 좀 핑계를 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다는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라는 걸 조금 인식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교묘히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나의 감정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동료나 아니면 선배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역전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내담자와 상담을 계속해야 될 때는 최대한 그
내 마음이 조금 더 이런 역적인 감정이 좀 줄어들 때까지는 어떤 즉각적인 행동 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게 좀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 상담을 주로 하는 직업에서 상담자인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나 감정, 동기가 내담자한테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일단 그 상담자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결국은 내담자가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무엇이 힘들지를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경청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열심히 잘 들어주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공감은 하되 객관성을 유지해서 너무 이제 내담자한테 그런 감정적인 반응에 끌려가기보다는 객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제가 그 상담자 선생님 본인이 내담자에 대한 어떤 강한 감정이 들어서 그게 상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다음은 이런 어떤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인정과 공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좀 친한 관계, 굉장히 친한 친구, 절친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관계가 있을 텐데, 일반적인 우리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관계가 오래 유지되듯이 저희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보다는 내담자를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제 나중에 가면 내담자들도 상담자의 어떤 개입이나 권유를 때로는 저희들이 직면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와의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의 문을 여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집중적인 자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면 그 내담자 다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런 공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이를 이제 잘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받기를 잘 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아이의 욕구에 잘 반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게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또는 정당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에 반응해서 의사소통을 조금 우리가 반응을 해줌으로써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방법들이고요. 이렇게 내담자가 하는 얘기에 치료자가, 상담자가 인정해주는 반응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해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감과 인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상담자와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한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더더욱 이제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촉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먼저 열심히 경청을 해서 열심히 들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내담자가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걸 내가 이해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인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상담에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잘 아시는데요. 그러면 역시 공감을 키우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가 좋을까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내가 공감을 해줘야 돼. 내가 이 내담자한테 뭔가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자꾸 과도한 부담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내 생각이 많아져 버리면 결국은 내담자의 말에 이제 집중해서 경청을 하는 게 못하게 되겠죠. 내 생각이 많아져 버리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하느라고 내담자가 하는 힘들어하는 얘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상담자 선생님은 내담자의 말에 공감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냥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반응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역시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의 깊게 경청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공감이란 게 제가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거는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상담하는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너무나 나의 모든 것들이 공감이 돼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통 공감과 이제 동정, 공감은 이제 저희들 영어로 보통 임파시라고 표현을 하고, 동정은 이제 심파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심파시에 해당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공감은 중요하지만 역시 이제 저희들이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상담 예시인데요. 내담자가 선생님 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만약에 공감이 안 돼 버리면 형식적으로 그냥 네 힘드시겠네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조금 무뚝뚝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 얘기를 열심히 들으면서 그냥 조금 내 표정이나 행동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마음을 좀 반영해 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내 아들이 어르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런 그 내담자의 마음 상태를 반영해 주는 언급이 오히려 더 내담자를 인정해 주거나 공감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너무 끌려가지 말고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뢰 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관계 형성을 하는 그 내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내담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주된 목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 경험들을 가지고 내담자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건데 내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일단 어떤 게 뭐가 힘든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내담자들은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저하라든지 감정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먼저 저희들과 능동적으로 관계가 맺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내담자와 관계 형성, 신뢰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신뢰 형성을 하는 게 이제 관계 형성을 결국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이런 신뢰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내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에 그 선입견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아무리 내담자가 부적절한 양상을 보이더라도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좀 더 내담자들이 안심하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개인 사생활의 비밀, 상담에서 했던 얘기들은 철저히 이제 비밀을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해야지, 내담자가 저희를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믿을 만하다는 의도를 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내담자가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담자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있다는 것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인데요. 먼저 상담자의 전반적인 행동들을 보면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어떤 반응이나 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담자를 존중해 줘야 되고, 보살펴 주는 마음, 어떠한 것도 다 이렇게 들어주고 받아주는 개방적인 태도, 또 솔직하고 진실돼야 되고요. 또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특수한 방법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정과 공감 같은 내담자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고, 긍정적인 존중과 따뜻함,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경청, 또 적절한 눈맞춤, 따뜻한 목소리와 같은 처음에 얘기했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내담자들이 상담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담자와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담자한테 좀 더 믿을 만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 방법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하게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보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하게 사용하고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가 뭐가 힘든지를, 어려운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담자한테 밑에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첫째는 이제 그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내담자의 어려움이 뭔지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명료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부수적인 문제를 조금 제외시켜 나가고 더 중요한 문제를 찾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핵심이 뭔지를 좀 찾아 나가고 아닌 것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게 다 질문을 저희들이 적절히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담자와 이런 상담을 할 때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내담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방형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이제 주제를 조금 더 좁혀 나가는 폐쇄형 질문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떤 것이 힘드신지, 무엇이 힘드신지 이렇게 얼마든지 내담자가 그게 가족 간의 갈등인지,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결국은 개방형 질문이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과의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점점 폐쇄형 질문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개방형 질문의 예는 그냥 어떠신가요? 요즘 생활이 어떠신가요? 요즘 무엇이 힘드신지요? 이렇게 물어서 말 그대로 내담자분이 어려운 점을 본인이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폐쇄형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힘드신지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좁혀 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더 주제를 이제 좁혀가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담자가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면 그 내담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조금 그대로 담아서 뒤에 이제 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반영해주는 요약이나 공감을 좀 해준 후에 또 다른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촉진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며느님과의 관계에서 힘드시네요. 그 며느리와 관계가 언제부터 어려우신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내지는 뭐 두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한번 요약과 그 내담자의 말을 한번 더 반영을 해준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질문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한테 뭔가 이렇게 확정을 요구하듯이 유도를 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잠을 잘 못 주무시지요? 이렇게 해서 예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많이 우울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yes or no 쪽을 유도하는 이런 질문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하면 질문은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방형 질문을 했다가 점차 어떤 주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좀 더 그 주제에 초점을 맞는 폐쇄형 질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언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이 조언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내담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저희들이 조금 너무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내담자가 그 조언이 잘 안 들었을 때, 조언이 효과가 없었을 때 오히려 또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내담자들이 더 무기력하게 되거나 좌절감에 빠져들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너무 직접적인 조언을 하게 되면 이제 내담자는 거기에 그냥 의지하는, 그래서 내담자는 뭔가 상담자한테 이렇게 통제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조언이 그동안 내담자가 뭔가 잘못해왔다는 어떤 비난의 어떤 느낌으로 될 수도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언이 이제 너무 효과가 좋다면 도움은 됐겠지만 또 비슷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또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보다는 또 상담자한테 찾아와서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언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조언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사용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바로 정답 같은 직접적인 어떤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뭐가 좋을 것 같냐, 어떤 게 더 단점이 될 것 같냐, 이렇게 장단점을 서로 같이 내담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고 또 이게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와 같이 의논해 가면서 본인이 그 중에서 스스로 뭔가 좀 찾아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급적이면 좀 덜 지시적인 조언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어떤 직접적인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같이 좀 제공해 주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되게 이제 내담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스럽게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그런 혼란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문이나 반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문제에서 본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서 문제가 더 커졌는지 어떤 그런 반응 양식을 또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좀 가정적인 조언을 사용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담자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그 조언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그거를 좀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준비된 정도를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말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말고도 저희들 지금 여기 센터에 와서 상담과 그 외에 다른 도움 방법들도 있다는 것들도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주실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내담자가 긍정적인 어떤 대처 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거를 더더욱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나 지지를 해 주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 그런 방법이 나쁘다라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그런 방법이 본인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서 그런 방법이 스스로가 이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또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내담자가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쓸 때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칭찬, 격려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계속 마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이제 술은 나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술을 마시는 게 본인한테는 어떠시냐고 그게 본인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탐색한 후에 이제 다시 술을 마시면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건강에도 안 좋아지고 또 습관성이 습관성이 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서 이런 방법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조언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방법들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들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할 때 저희들이 쓰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영, 해석, 직면, 지시,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영은 앞서도 조금 이미 나왔었는데요.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것도 되지만 말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보이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치 내가 거울처럼 그래서 내담자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내담자의 어떤 모든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감정 같은 것들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지듯이 지금 당신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일종의 반영이고요. 이 반영을 통해서 반영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알아준다, 이해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감정적인 교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정과 공감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영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고립되어 있다는 외로움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인정이나 이해를 해주는 거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감, 존중감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마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좀 매너리스틱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공감이 결여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영의 예시로서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어떤 표정이나 모습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오늘 조금 많이 좀 슬퍼 보이신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내담자의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모씨께서 최근에 이런 문제로 많이 힘드셨네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해 주면서 본인이 했는 얘기 언어를 그대로 써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옮겨서 얘기를 해주는 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실제로는 우리 보통 이런 어떤 센터에서 하는 상담보다는 어떤 굉장히 공식적인 어떤 심리치료, 정신치료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표면적으로 내담자한테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 생각, 감정, 행동에 그 안에는 어떤 그런 그걸 하게 되는 어떤 무의식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내담자한테 알려주어서 그 내담자가 본인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해서 본인의 마음에 대한 어떤 통찰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에는
그 상담자가 당신의 마음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일종의 설명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대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반영은 처음에 이제 신뢰관계나 내담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에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서 선생님이 내 말을 열심히 듣고 있구나,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대개는 상담의 초기에 반영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해석은 어느 정도 내담자의 마음이 어떤 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상담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축적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볼 수는 있는데 이 해석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게 돼서 이제 내담자도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좀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일찍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신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어느 정도 내담자의 어려움을 잘 들어서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먼저고요.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영이라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내담자의 심적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해 줌으로써 내담자도 내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해석이 끝인 게 아니라 해석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담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이제 반응을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해석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드물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의 예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담자가 선생님 모든 게 다 싫고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자가 네, 지난번처럼 요즘도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라고 이렇게 조금 공감도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본인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과 지금도 이랬다는 걸 연결시켜서 일단 언급을 먼저 한번 해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해봐도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상담자는 너무나 이 환자가 좀 무기력감,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거에서 일단 그 원인을 좀 이해해 주는 게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도로 네, 그렇군요. 어르신께서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여전하니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화가 많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계속 뭐든지 다 무기력하고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과거 내가 알고 있던 그 내담자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내담자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 해석이 맞는지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또 반응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랬더니 내담자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직면은 해석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테크닉인데요. 직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본인이 이렇게 직접 드러내는 어떤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감정의 뭔가 모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내담자가 직접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팍 드러내주는 건데요. 이런 불일치는 뭐 언어도 되고 행동도 되고 감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직면을 사용하는 목적은 그 내담자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바로 보고 그거를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직면을 할 때는 직면하는 정도,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직면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요. 그 역효과라는 게 이제 너무 강하게 하면 내담자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게 되겠죠. 뭐 핑계를 대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포자기하듯이 될 대로 되라는 듯이 행동을 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맞는 척 하면서 되게 좀 수동적인 환자나 치료자 상담자한테 되게 이제 저기 그 의존적인 분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이제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내가 문제네요 하고 스스로 막 자책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담자와의 충분한 신뢰관계, 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라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상담자가 하는 어떤 좀 내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나 불일치되는 부분도 내담자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관계 형성이 되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어떤 진실함된 관계들을 맺어야 되고 이런 어떤 내담자의 어떤 걱정이나 문제를 그 전에부터 미리 조금 확인을 하고 인식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너무 내담자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판적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어떤 불일치들을 같이 좀 찾아보고 이거를 내가 제공하고 개입하는 정도에 대해서 상담자가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이제 잘 명확히 인식을 한 상태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이런 불일치를 이제 직면을 하는데 직면을 할 때도 그냥 당신이 이런 게 문제다라고 바르게 이렇게 뭐 비판하듯이 하기보다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본인한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얼굴이 좀 붉으신데 혹시 술을 드셨나요? 물었더니 내담자가 딱 한 잔 했습니다. 친구가 불러서. 그래서 상담자가 그러셨군요. 지난번에 저한테 술을 이제 끊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드시게 됐나요? 이게 행동의 불일치죠. 그랬더니 내담자가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친구가 한 잔은 괜찮다고 해서 이 정도야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약간 좀 평가절하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죠. 상담자는 이제 내 한 잔이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어르신께서 술을 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드신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면을 부드럽게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지시와 명령인데요. 지시와 명령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담자한테 지금 당장 즉각적인 어떤 행동 변화를 요구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지시와 명령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지시와 명령은 당연히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지시와 명령은 저희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과 연관된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내담자의 어떤 인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뭐 직장에 취직하는 거, 사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시나 명령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지시와 명령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뭐 이 약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시가 되겠죠. 예, 요약하면 반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주는 게 반영인 거고요. 해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본인의 마음을 스스로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래서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통찰을 좀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직면이라는 것은 이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에서의 어떤 불일치를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강하게 하면 이제 내담자가 너무 방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본인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의미로 부드럽게 이제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지시와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문가적인 지식과 연관돼서 본인 그 내담자한테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의 변화를 얻어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상담을 할 때 상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요. 먼저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주요한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의 그 본인이 지금 여기로 찾아온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힘든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조금씩 더 명료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네, 자꾸 잊어먹는 것 때문에 치매가 올까봐 걱정이 많으시네요. 라는 주제가 나왔다면,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자주 잊어먹게 되시는지요? 내지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또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처음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 내담자한테 심각한지, 어, 심한 정도, 심각도를 이제 판정을 좀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파악하는 기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내담자의 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좀 해결이 가능한 건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힘드신지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그것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거나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어느 정도 어려우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심각한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담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 인식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어떤 의학적 진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도움을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만약에 그 의학적 도움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때로는 나는 그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는 이제 방어하거나 뭐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강한 직면을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역효과를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직면하기보다는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뒤에 저희들이 연락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에도 조금 상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담자 스스로가 이걸 어느 정도 스스로가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질문으로서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를 해오셨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해오셨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봄으로써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면담, 상담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상담 자체에 대해서도 그 내담자의 생각을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상담이 좀 어떠신 것 같냐, 그리고 이런 상담이 본인한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병원 의학적 진료나 도움을 좀 꺼려 한다면 왜 꺼려 하는지, 어떤 걱정 때문에 꺼려 하는지, 또 이런 상담이나 진료에 대해서 내담자들마다 여러 가지 편견, 오해, 걱정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의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개입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왜 진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지요?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오해, 걱정을 들은 다음에는 뭐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혹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면 기록에 남아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있으시네요. 근데 거기서 하는 상담은 모두 다 비밀이 유지되고 상담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어르신께서 힘든데 그냥 참고 있다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약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약을 먹으면 오히려 약이 너무 독한 약이라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많으시네요. 물론 이제 모든 약들은 뭐 심지어는 위장약도 다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약이 문제라서 치료를 안 받다가 오히려 더 큰 합병증이 오거나 더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담자가 어떤 자살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나 어떤 임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얘기해주는 예가 아래와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태가 이대로 지속되거나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꼭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치료자가 이제 확고한 태도로 본인의 어떤 건강에 걱정을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외에도 뭐 내담자가 어떤 원하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될 거고, 그 외에도 항상 그냥 시간 다 됐다고 바로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혹시 또 뭐 필요한 게 있는지를 조금 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담을 종료한 다음에도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기보다는 언제든지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들, 아니면 우리 좀 규칙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다음 예약이나 날짜를 미리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현 상태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조금 더 명료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정도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상담 자체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상담을 하시면 이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 기록을 해둠으로써 우리가 모든 그 내담자의 상태를 다 기억하고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면 그 내담자의 상태를 우리가 기록을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들, 치료 뭐 상담 계획이나 우리가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혹시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을 해놨던 게 언제 만났었고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상담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담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은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를 내담자들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죠. 뭐 우리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조금 특수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기록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가 잊어먹을 것 같은 부분들은 잠깐 메모하듯이 체크하거나 기록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기록하는 데 신경 쓰다 보면 이제 내담자가 하는 어려움 얘기를, 아까 제가 늘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강조했던 게 경청이었는데요. 열심히 잘 듣는 거였는데 기록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런 이제 집중이 이제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록은 내담자와 면담이 끝난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상담이 끝난 후에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도 너무 막 뭐 한 페이지 이상으로 막 자세하게 그 버바팀 하듯이 다 적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주제,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아까 상담 내용에 나왔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 정도, 그리고 내담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하는 게 좋고요. 보호자와 상담을 한 경우에는 보호자 몇째 아들 누군가 상담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상담 준비에도 나왔지만 이런 내담자가 제공한 정보는 다 비밀 보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지들은 보관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동의 없이는 그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나 공공장소 이런 데서 함부로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들이 내담자가 자살 위험, 자해나 아니면 타해, 너무 공격적이어서 자해, 타해 위험이 많을 때는 이 기록을 무조건 비밀 보장하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이제 내담자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본인한테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보호자하고 상의를 좀 할 수밖에 없다고 부드럽게 알린 후 연락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아까 제가 그 기록에 대한 동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가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피해 망상이 있거나 어떤 망상이나 의심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이 기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는 먼저 우리가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게 좀 어떠시냐고, 많이 불편하시냐고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담자가 기록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이 보안이 유지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해 보면 원칙적으로는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게 좋고요. 이 기록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정보된 정보들은 다 비밀 보장을 잘 지켜줘야 되겠죠.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담 윤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상담에서 어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내담자도 상처도 받고요. 상담자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윤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상담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계, 거리, 경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너무 친밀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멀게 되면 아무런 관계 형성이 안 되죠. 신뢰 형성 관계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거고요. 너무 가까워져 버려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자가 자신의 어떤 개인 정보, 개인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가족 관계들을 알려주게 돼서 이 내담자와 업무적 이외의 접촉을 하게 되고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아까 역전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내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담자도 상담자도 모두 이제 상처를 받게 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 내담자와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 보통 알고 있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더더욱 상처를 받게 되고 본인의 어떤 심적인 어려움은 커지고요. 상담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이나 노인 어르신들한테 조금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입원한 노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진 돌 때 손을 잡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는 정도의 어떤 일시적이고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 저희들이 이제 그 의도가 이제 그 어르신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과 공감적인 반응으로서 손을 잡아주는 정도의 어떤 일시적이고 가벼운 신체 접촉은 뭐 위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성적인 의도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신체 접촉을 하는 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특히 이제 내담자가 그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의심이 많거나 망상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또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 신체적인 접촉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이런 어떤 신체적인 접촉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어떤 성적인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업무 외적인 만남들도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담자가 뭐 부동산을 하고 있고 뭐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상담자도 같이 뭔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상담 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알리거나 유출하는 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윤리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상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한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체적으로도 개인 사적인 면으로도 경계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